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학 개론 우리 기본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번 시간 다룰 내용, 우리 교재에서 제1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회복지의 정의부터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의 여타 분야 학문 차이점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에서 2020년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보호직에서는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출제된 문제들은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또 문제 풀이를 간략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사회복지 정의에서 이 어휘적 관점이 시험에 나왔어요.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내용 2020년 7월에 있었던 이 보호직 시험에서 지금 이번 시간 다룬 내용에서는 보호직에서 1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우리 사회복지 하면 소셜 웰페어죠. 근데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 여기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조직적인 그리고 집합적인 노력, 그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때 말할 때 우리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사회적 의미라는 의미와 동의를 합니다. 물리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합니다. 알았죠? 공동체적. 자, 이게 사회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웰페어는 웰과 페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잘 지낸다, 웰. 그리고 페어는 지내다라는 뜻인데 잘 지낸다. 그건 이제 불만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 즉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또는 이를 달성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하면 결국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도적 차원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보직 시험에서 사회복지에서 이 소셜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닌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리적인 것보다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의미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4번.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 요 문장, 요거하고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 서로 맞지 않죠?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얘기인데 얘가 틀린 겁니다. 근데 뭐 3번에서 이미 정답을 제시해놔 버려놓고 여기에다가 여기 집어넣어놨으니까 정답은 금방 골라낼 수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정의에서 이제 어휘적 관점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대상에 따른 개념을 보게 되는데 먼저 교재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문제풀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책으로 내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표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봐보세요. 26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의 정의는 사회복지 대상에 따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를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협의의 사람, 아주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광의의 사회복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협의, 한정적 사회복지는 자녀적, 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제가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등호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하다. 이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사회복지 대상을 사회적 약자계층 그리고 요 보호 대상, 그러니까 보호를 묘하는 요 보호 대상으로 한정 지어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회 경제적 생활 곤란자, 국가 부조를 받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사람들만. 그래서 특수계층, 그죠?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협의회 또는 한정적 사회복지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조심할 거. 거기 국가나 사회, 즉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장, 재활, 치료 예방. 거기 치료 예방.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국가, 사회, 즉 공공, 민간의 노력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 예방 서비스 모두가 들어가 있다. 본래 우리가 자녀적 사회복지는요. 사후 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인 것인데 거기서는 사전, 사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전 예방, 그 다음에 사후 치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 협의와 광의에서는 협의적 사회복지 안에도 치료 예방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자, 자녀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니까 여기 예방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지만 한정적, 협의적, 한정적 사회복지에는 예방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 대상만을 얘기하는 대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 이건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고요. 자,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 복지를 정부나 사회, 즉 국가와 민간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민간 차원의 노력까지 포함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를 사회문제, 치료, 예방 다 들어가 있죠. 제도적 사회복지니까 여기 예방만 들어가고 치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대상 측면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광의 사회복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예방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협의회 한정적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계층 요구 대상자, 그리고 가족 시장을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 개념입니다. 자녀적, 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광의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 사회성원 전체 적극적 개념이면서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자, 그 공통점은 결국 협의와 광의의 공통점은요. 국가, 민간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치료 예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요약을 다시 해놨는데 협의의 사회복지는 선별적, 즉 자녀적. 이게 지금 자녀적이 빠졌죠? 자녀적 그리고 선별적 사회복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도적, 보편적, 그죠?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자녀적에서는 치료만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협의에서 예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도적에서는 예방만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광의에서는 치료 예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 사회 그리고 여기서도 국가 사회의 노력, 즉 국가 민간의 노력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기출 문제가요. 대표적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참고로 요거 우리 통합 기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집필한 이 통합 기출 문제 또는 이제 핵심 기출 문제, 거기 이제 기출 문제 제가 집필한 기출 문제 이제 보면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루어 드리는 겁니다.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 그죠? 여기서 여기 모든 사회 구성원, 그죠? 광의니까. 자, 그리고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르렌스킬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하다는 거. 자녀적,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한 것은 르렌스킬르보가 구분했거든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기능적 정의에서. 자, 다음에 한정적 개념.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맞죠? 그리고 보호, 치료, 예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방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행기구를 통해 복지효과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죠? 못한 사회 구성원.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이 문장은 맞았는데 왜 틀렸냐면 여기서 사적 노력을 의미한다. 사적이라 공적, 사적 할 때 우리가 공적은 공공, 국가를 얘기하고
사적이라는 말은 민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민간의 노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공공, 민간의 노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개념에서 정의해서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까 지금 앞에서는 대상을 따라서 구분한 것이고 이번엔 이제 기능이에요. 즉 도대체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가지고 나눈 것인데 이렇게 나눈 사람은 누구다? 룰렌스키 르보다. 그죠? 27페이지에 제가 우리 책의 이제 이게 장점은 이제 기출표기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2020년 6월에 사회복지직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6월 사회복지직 문제는 이번 시간 다루는 내용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 너무나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기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능. 자, 교재를 보게 되면 자, 룰렌스키 르보는 자녀적 사회복지 먼저 이거는 사회복지 제도란 즉 자녀적 사회복지 제도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즉 이 말은 가족과 시장은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완전하다. 완전한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자녀적 사회복지입니다. 즉 개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 체계가 경기 침체와 같은 것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 사회복지가 가족과 즉 가정과 시장을 대신해서 개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사회복지 활동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 기능이 아니다 이거예요. 잠시 그냥 개입하는 것이니까. 안전만 기능만 수행하는 거예요. 안전만 기능만. 결국 사회복지는 보충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대체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가족과 시장을 대체해서 잠시만 개입하게 되는 비상대책의 기능이다. 즉 안전망의 기능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그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봐요. 즉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들을 봐요. 거기 병리적인 사람 밑줄. 그래서 병리적 관점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봐버려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시혜나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티그마, 낙인을 부여합니다. 자, 이 자녀적 개념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제도가 자녀적 개념의 대표적인 제도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제도적 개념 먼저 책으로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 즉 다른 사회제도, 아까 가족제도나 시장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럴 때만 이게 사회복지가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족제도나 시장, 즉 경제제도와 동일한 제도로서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기억에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상부상조로서 다른 사회제도, 거기 다른 사회제도 밑줄 팍팍 그으세요. 밑줄 긋고 거기 밑에다가 다른 사회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그렇죠? 이런 사회 주요 제도. 이런 제도와 이런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이때 독립적인 기능,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 독립적인 기능이거든요. 그게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기능. 그 독립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바로 상부상조 기능이에요. 상부상조 기능. 자, 그리고 사회복지는 그 사회에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아까는 다른 사회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가가지고 마치 시녀처럼 거기 가가지고 막 그 문제 일으킨 걸 해결해주고 했었는데 잠시만 개입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회 제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기능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제1선의 기능 다른 기능과 동일하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똑같은 제도적 기능으로서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복잡한 현재 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즉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낙인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는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 통합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는 상부상조 기능을 주요 1차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 기능도 한다라는 거죠. 자, 제도적 사회복지에서 선행되는 전제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적 사회복지는 결국 앞서 우리가 봤던 광해 사회복지와 유사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랬죠? 대상자 측면에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뭐 일정 기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공이 되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응급적인 처치의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압력은 없습니다. 공공부조 제도를 생각해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으면 빈곤선 밑에 있으면 무조건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제도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이긴 하지만 사회보험도 물론 강제가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사회적 압력은 아까 이제 공공부조 제도에서의 그 대상자가 빈곤선의 밑에 있을 때 무조건 빈곤자로서의 이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이 있는 것은 자녀적 제도가 되는 거고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압력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사회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28페이지로 가보면 자녀적 사회복지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를 한꺼번에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표만 정리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룰렌스키 르보가 이 개념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 표를 봐보세요. 표를 봐보니까 이 개념을 구분할 때 산업화를 가지고 나눴어요. 산업화. 그래서 자녀적 복지는 그 표 위에 보니까 산업화 전 산업사회.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 알았죠? 산업화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 자녀적 사회복지 안전망 기능만 수행한다. 즉 다른 사회 제도의 종속적 제도이다. 일시적이고 대체적이고요. 자, 전제를 깔 때 자녀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해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잘 적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이제 가장의 실직이나 또는 이제 병고나 또는 이제 이혼, 별거 이런 것들. 자, 가족은 완전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완전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알았죠? 본래 가족과 시장은 완전한 거거든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저렇게 노숙인들 그렇게 있는 거 뭐냐, 저 사람들. 일할 게 천진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시각이 바로 자녀적 복지의 시각이에요. 알았죠?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개인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개인의 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 책임.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줘요. 그걸 존중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너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준 거 아니냐. 자유 보장해주고 독립성 보장해주고 프라이버시 보장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 개인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과실을 진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과실 자기책임 원칙과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주의고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극우거든요. 극우. 자, 이데올로기는 뒤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니까 일단 어떻든 이제 극우다. 보수주의.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섭받지 않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하는 거. 자, 대상자 측면에서 자녀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그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게 되는 한정적 사회복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특수계층. 자, 그 다음에 선별주의입니다. 선별주의와 연결돼요. 이건 선별주의. 자, 여기 지금 보수주의였는데요. 보수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제 반대말이 있다 보면 집합주의인데 책에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보수주의 반대말이 이제 자유주의로 가게 되고 선별주의, 보편주의 이렇게 오게 되는데 반대인데 서로 거기 이제 선별주의는 골라서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대상을. 알았죠? 채로 걸러서 딱 걸려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겠다. 예. 선별주의, 예외주의.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국가 책임을 그래서 최소화시킵니다. 왜냐면 아까 개인 책임이었잖아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본래는. 자, 그래서 빈곤의 해결 문제도 개별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자녀적 복지에서는 가족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만 국가가 최소한으로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사람들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떨어진 사람들만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후 치료적. 그래서 자녀적 복지에서는 사전 예방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후 치료예요. 자, 임시구제하고 공공부조가 이제 대표적인 제도이죠. 미국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역사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녀적 복지의 제도의 예로 들어가 있고 그것도 이제 시험에 우리한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기여, 무기여죠. 공공부조는요. 이거 지금 자녀적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니까 공공부조는 기여하고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양대 축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그려드릴 건데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 우리나라 국민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보세요.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집어넣어놓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요. 이게 바로 최저생활 보장선이 됩니다. 즉 이게 이제 빈곤선이에요. 빈곤선.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부조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방적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로 이렇게 장애도 있게 되고 거기다 이혼도 하게 되고 등등 해가지고 막 떨어져요. 이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반면에 공공부조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결국 또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적어도 여기까지는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치료적 개념입니다. 빈곤선으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일반 조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빈곤선을 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빈곤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기여입니다. 무기여. 비기여. 기여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빈곤 수준은 여기는 절대적 빈곤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자, 개입 기간은 일시적입니다. 가족시장 기능이 회복되면 개입 중단해요. 그리고 대상자가 낙인 수반한다고 했죠.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병리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1선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제도적 기능을 한다. 그 제도적 기능이 뭐냐? 바로 상부상조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에서 1차적 기능이 그래서 상부상조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면 여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시장은 여기 불완전하다. 사회체제는, 즉 사회구조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혼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별거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실직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낙인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 정상적이다. 사회구조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응? 그러면 사회구조 책임이잖아요. 결국은. 개인 책임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전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전체주의가 바로 집합주의예요. 이 집합, 공동체를 뜻해요. 집합,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누구예요? 바로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주의는요. 개인주의는 조금 더 나가보면 개인주의는 결국 가족주의예요. 이게.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런데 여기 집합주의는요.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의예요. 결국 이게. 자, 그러면서 자, 정부 실패, 시장 실패는 이따 연결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사회 구조 책임인 것이고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뭐예요? 그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무과실 책임지. 무과실 책임.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집합주의. 자, 이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인데 이때 자유주의는 중도 우예요. 중도 우. 알았죠? 중도 우라고 좀 적어보고 3인주의는 중도 좌. 알았죠? 경제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가 여기에 해당되고 자, 그다음에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예. 이건 이제 그 사회적 가치는 우리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이거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거든요. 사회적 가치와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게 돼서 이제 볼 건데 어쨌든 이제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제도적 사회복지는 누구라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요. 자, 보편주의 원칙입니다. 국가 책임을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고 집단적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입니다. 사회복지를 아예 제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도적 조치.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제도이고요. 이건 기여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무기여가 아니라 빈곤 수준은 상대적 빈곤으로 좀 더 높게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도화로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낙인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권리로서 받는다 이거야. 정상적이고. 그래서 제가 29페이지에 이 개인주의 집합주의를 좀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서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이제 참조만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 보수주의와 삼인주의 물론 이제 아까 자유주의가 바로 제도적 사회복지에 자유주의도 들어가고 있었죠. 네, 그 정도 보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아까 이거 좀 채웠는데 여기 지금 공공보험이고 여기 이제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제가 잠깐만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래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아까 자, 이 산업화 이게 전이고 그죠? 여기가 전이에요. 산업화 전.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잔여적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회 제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냥 그거 찌꺼기 청소하러 들어가는 잔반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를 제도로 만들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족 해체되죠. 지역사회 붕괴되죠. 그래서 다른 제도들이 상부상조 기능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라고 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한때 허리가 한번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 감다가 근데 그래서 뭐 거의 몇 주간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허리 잠깐 삐끗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은 내가 독립적인 것 같지만 언제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의존하게 돼요. 물론 누군가 나한테 또 나에게 의존하기도 하죠.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가 있어요. 결국 나한테 누군가가 의존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기도 하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한테 생겨요. 아, 서로 도울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상부상조에 관한 인식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상부상조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산업화 이후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상부상조가 1차적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정리된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요약해봤는데 이건 그냥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절대적 빈곤 이건 다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상대적 빈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선별주의, 보편주의, 국가 책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르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인의 욕구와 사회문제 해결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과 시장에 있다. 아까 가족, 개인. 뭐예요? 이건 1차적인 책임은 자녀적 개념입니다.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 그래서 가족과 시장이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시에 문제가 있을 때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것이고 자, 사회복지의 관심 분야는 문제를 갖고 있는 특수집단이나 계층에 한정한다. 이거 한정적 사회복지인 거죠. 근데 이건 자녀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한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보편주의. 나왔죠. 그죠? 선별주의 원칙이죠. 자녀적 개념은. 제도적 개념은 이제 보편주의고. 그러니까 제도적 개념은 이건 모든 사람이어야 하고. 그죠? 그다음 그 1차적 책임도 여기는 가족, 여기는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집합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자선과 구호 중심의 임시적 보충적 서비스 자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녀적 개념, 자녀적 복지, 3번만 제도적 복지입니다. 자, 자녀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족 시장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사회 유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죠. 자녀적 복지에서는 사회복지가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보충적이다. 국민 전계층 뭐예요? 바로 제도적 복지죠. 그죠? 보편주의로 가게 되고 그거는. 자, 이게 2020년 사회복지직 문제예요. 율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도적 개념에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다른 사회제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자녀적 개념이죠.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보충 일시 대체적 자녀적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그 사회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 3번이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선별적 사회복지와 연결되어 있다. 선별적인 거 또는 한정적인 거 어디예요? 자녀적 개념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한번 추가를 시켜보면은요. 우리 그 28쪽 제일 아래다가 나중에 이데올로기를 공부하게 되면 이걸 공부하게 돼요. 이제 극우 그 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극좌 이렇게 나눠보면 율렌스키 르보는 어디까지 나눈 거냐면 율렌스키 르보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자녀적 복지예요. 극우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중도우와 중도좌까지가 제도적 복지예요. 알았죠? 이게 바로 이제 율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복지국하고 이제 모형론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분법,
구분한 거. 그 다음 이제 룰렌스키 르보의 이분 모형. 이건 이제 이분 모형이에요. 이분법이라고 해요. 복지국가 모형론에서 보면, 모형에서 보면. 근데 이제 티트머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정책의 거두죠. 바로 티트머스가 이제 3분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3분법에서는 여기가 자녀적 복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제도적 재분배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룰렌스키 르보의 제도적 복지가 그대로 왔어요. 여기 자녀적 복지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룰렌스키 르보가 구분하지 못했던 중도우와 중도좌를 구분을 해버려요. 여기서 누가? 티트머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을 집어넣습니다.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어쨌든 2분법, 3분법은 극좌까지는 못 와요. 나중에 이제 조지와 일딩이 이제 극좌까지 또 4분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일단 보게 되면 어쨌든 아까 보니까 그 룰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복지가 뭐였어요? 여기가 극우라고 했죠. 제가 보수주의. 그죠? 제도적 복지는 두 가지가 들어갔죠. 아까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중도 우의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3인주의가 중도 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도적 복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약간. 알았죠? 네, 이거 이제 나중에 이데올로기에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28페이지 그 표에서 제일 위에 시대적 배경에서 산업화를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었는데 룰렌스키 르보가 산업화를 가지고 기준으로 나눴단 말이죠.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제도가 아니었어요. 자녀적 기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는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산업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 관계에서 이 Y, 즉 사회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인데,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중에서 산업화 이론이 바로 산업화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인데, 바로 룰렌스키 르보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룰렌스키와 르보는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아셨죠? 그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볼 거예요. 뭐 첫 시간인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살 부리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뒤에서 다 공부하는 것이고. 자, 보시면 이제 통합적 관점 보겠습니다. 자, 너무 심했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좀 가져야 돼요. 제가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막 이거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겁을 가지면서 하면 안 돼요. 일단 마음 자체는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합격. 마음이 먼저 합격에 가 있으면 나는 공직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그 마음이 이제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 알았죠? 마음이 먼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공직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이 이제 그러면 오라는 대로 가면 되니까. 자, 거기 29페이지에 통합적 관점인데, 룰렌스키 르보의 여기 이제 자녀적 복지와 지금 제도적 복지 이분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미즐리와 리버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29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미즐리와 리버머는 특정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는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와 자녀적 선별적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사회복지를 양극단화하고 연속적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딸랑 토막내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는 개념이면 이 중간에 뭔가 있다 이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통합적 관점, 바로 개발적 관점 얘기가. 개발적 관점 또는 통합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미즐리와 리버머. 그죠? 요거 2006년 서울시 문제에서 나오고 2012년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경제성장의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복지예요.
복지를 강조하는 거. 근데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자녀적 복지예요. 구구 쪽에. 그렇죠? 아까 제도적 복지는 중도 좌까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제도적 복지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얘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데 이 중간에서 이 개발적 관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녀적 복지에도 다리를 놓고 있고 제도적 복지에도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있죠. 가운데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얘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이 개발적 관점은 중도 우의 개념이에요. 아까 이데올로기를 보면.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우파 쪽에 좀 가까이 있어요. 얘가.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냐면 이 자녀적 복지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버려요?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자녀적 복지 설명할 때 뭐 사회복지가 다른 제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마치 시녀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시녀는 그때 그 헷갈리니까 거기서는 시녀를 적용하면 안 되고 알았죠? 이제 거기가 시녀가 아니라 진짜 시녀는 여기예요. 여기. 사회복지를 시녀로 봐버리는 것은 여기.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 경제 성장의 수단. 결국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조화입니다. 기억해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확대 지지하는 거 자유주의적 관점. 아까 이게 제도적 복지 쪽이죠, 이게.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급여 확대에 경제를 강조한다는 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보수적 관점과 유사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 확대도 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또 경제성장도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얘가 자유주의 관점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장을 뭐 이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보수적 관점과 유사하다. 경제성장을 보고 있으니까. 자, 노동활동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근로연계 복지가 바로 이 개발적 관점에 잘 녹아져 있어요. 개발적 관점에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로연계, 워크페어, 근로연계, 근로조건부 복지, 근로연계 복지, 근로강요 복지. 일을 해야 주는 복지를 말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렇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이게 일을 해야지 주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를 얘기하게 돼요. 이게 자 개발적 관점이 근로연계 복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개인을 둘러싸고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개인을 강조한 게 여기였거든요. 사회 구조를 강조한 게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의 문제 해결, 그다음에 사회 구조 문제의 해결 시도. 양다리니까 통합적 관점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이제 교재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걸로 보게 되면 자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봐요. 사회복지를. 그러면서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조화.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얘는 바로 자유적 관점과 사회복지의 급여 확대가 경제 성장의 경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보수주의 관점과 유사하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연계 복지라는 개념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자, 2012년 사회복지직 문제인데요. 개발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당시에 이거 삐껴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삐껴나온 거 아니었어요. 2006년에 이미 서울시 시험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자, 근데 이제 최근 기출 문제만 푸신 사람들은 당시에 이거 뭐 삐껴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그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을 지음으로써 자,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바로 나와버렸고요. 자, 사회복지가 경제를 악화시킨대요. 이렇게 봐버리면 극으로 가야 돼요. 극우.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로 가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극우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녀적 복지고요. 근로조건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관점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념적 정의 보겠습니다. 이념적 정의는 라이언인데 사람 이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애외주의, 보편주의라고 되어 있죠. 애외주의는 선별주의예요. 그래서 30쪽으로 와보세요. 애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인데 사회복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외주의예요. 앞서 우리 공부할 때 이제 그 자녀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다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그래서 이게 예외주의예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예외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떨어질 때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개인적 욕구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빈곤선 밑으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보게 되는. 자, 자녀적 복지 개념에 입각하고 있고 개인주의와 연결됩니다. 이거. 자, 장점. 목표율성이 높습니다. 자, 목표율성, 대상효율성 똑같은 개념인데 나중에 정책의 가치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이거. 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전공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말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내뱉어야 돼요. 알았죠? 긍정적인 말을. 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한테, 그 타겟, 그 사람, 그 목표, 그 대상한테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가 그 사람한테 집중되느냐 여부예요. 어디로 낭비되지 않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줘야 돼요. 그죠? 선별해서 주면 돼요. 딱 그 사람들만. 그래서 선별주의가 목표성이 높은 겁니다. 알았죠? 즉 애외주의가. 자, 그리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격 요건을 제한하므로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비용 효과성이 있습니다. 뭐 딱 자격 요건 딱 정해서 그 사람들만 주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단점 보세요. 이거는요. 수급자들에게 낙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이제 공공부조 제도이고 여기 사회보험 제도예요. 이 공공부조 제도는 여기서 세금을 걷어요. 즉 누구한테?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일반 조세에서 조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납세자들 중에서 여기 아주 잘 사는 사람, 심지어는 잘 사는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 줘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 여기 어쨌든 본인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네. 나는 일이라도 하면서 좀 힘들게 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는데 그냥 주네. 저 사람 뭐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납세자와 여기 수급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납세자와 수급자 간에 갈등이 유발돼요. 여기서. 이게 자 이렇게 나누어 놓기 때문에 여기서 자 사회통합이 저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수급자를 수시로 감시해야 돼요. 선별주의는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줬기 때문에 그 요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하거든요. 바로 이제 수시로 여기를 빈곤선 외를 왔다 갔다 여기서 누군가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면접에서 이거 부정수급자들을 골라내는 것에 기여한다. 그런 것들은 그 좋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알았죠? 불가피하게 이 제도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올라오면 잘라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산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이게 선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르는 데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상 운영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영의 효율성은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행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지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즉 간편한 행정일수록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자, 보편주의 가보세요. 보편주의는 사회체제의 불안전성과 불공평성에 둡니다. 사회체제는 불안전하다. 그죠? 아까 제도적 복지와 연결되고 있죠. 자, 그리고 문제 발생은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 자, 이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요. 보편주의는. 그 다음에 권리로서 주는 겁니다. 자,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무슨 말이면, 그래서 보편주의 제도들은요, 딱 이 자격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수당 같은 경우도요, 뭐 65세 이상 노인, 예를 들어서 다 준다. 또는 몇 세 이상, 뭐 아동수당의 경우도. 그래서 그 기준에 속하면 그냥 다 주는 거죠, 그냥.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 개념에 입각하고 있고요. 집합주의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 모형. 장점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그를 사회의 실패자로 간주하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다. 수치심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으니까 대신에 목표 효성은 떨어져요. 알았죠?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쭉 해놨는데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여기 보면 이제 애외주의에서 거의 주요 내용에 정부 실패가 들어가 있죠. 정부 실패.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자녀적 복지가요. 얘가 누구였죠?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완전성.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이라고 했어요. 자, 가족과 시장 완전해요. 시장은 완전해요. 시장 자체가 완전해요. 시장이 완전하니까 시장이 실패하겠습니까? 시장은 실패하지 않아요. 알았죠? 누가 실패해요, 그러면?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부 실패로 가는 거예요. 정부 실패. 자, 여기는 시장은 불안전하죠. 시장 불안전하니까 시장은 실패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아까 제도적 복지가 시장 실패이고 자녀 복지가 정부 실패입니다. 그대로 와주면 되는데 거기서 장점 봐보세요. 장점에서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 나와 있죠. 참고로 이 비용 효과성은 그 장점에 그 당구장 표시로 제가 더 설명을 해놨는데 비용 효과성은 뭐냐면은 욕구는 많아요.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으로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여부예요. 알았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구는 많은데 그걸 욕구 해결을 위해서 그걸 구매할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할당되었는가. 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하고 고도의 선별성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효과성은 그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에서는 바로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거죠. 자, 참고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우리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에서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건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자, 선별주의는 효과성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보편주의는 효과성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셨죠? 선별주의가 고려하는 효과성은 비용 효과성이고 보편주의가 고려하는 효과성은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아래 단점 아까 봤던 것이고, 다만 거기 정치적 기반, 지지 기반이 협소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선별주의는.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급여를 받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지하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지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편주의는 받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상화를 하니까 그것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지지 기반이 있게 되는데, 선별주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비교에 그거를 연결해야 돼. 자녀적 복지는 개인주의면서 정부 실패이면서 그리고 목표성은 높고 운영성은 낮고 비효과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예외주의고, 그러니까 예외주의는 즉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이고, 보편주의는 제도적 복지면서 집합주의면서 시장 실패 그리고 권리에 입각해서 받는 것이고, 목표성 낮고 운영성 높은 것입니다. 사회적 효과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비용 효과성 했으니까 이거 사회적 효과성이겠죠. 그죠? 여기 운영 효율성이 높고 여기는 목표 효율성이 높은 것이겠죠. 그죠?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개인주의, 집합주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실패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돼. 이건 너무나도 또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 여기 봐보세요. 선별적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별주의 지금 나왔는데, 선별적 프로그램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뭐예요? 공공부조. 대표적인 제도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아까 갈등이 야기된다고 그랬죠. 이때 수급자, 그 다음 비수급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 납세자들이에요. 납세자. 알았죠? 그 다음에 자격 있는 빈자가 신청을 기피하게 돼요. 선별주의는. 왜냐하면 선별주의는 그 고르는 과정에서 사람 그 수치심을 부여합니다. 소득 자산 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빈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기피하게 돼요. 아, 내 더러워서 안 받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이 공공부조 제도는 수급률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수급률이. 수급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격 대상자가 실제 급여를 받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설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률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은 효율성이죠. 목표 효율성이 높죠. 정치 기반은 협소하지만 3번 옳지 않습니다. 자,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문제는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아, 틀렸죠. 바로 나왔죠.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되게 되죠. 여기는 공공노력의 예방, 제도적 개념, 국민 전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번에 사회복지 또 여기서 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2페이지 보면은 사회 제도로서의 개념. 자, 참고로 지금 여기 앞까지 이거 공부한 거 여기 지금 앞부분까지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인데요. 이제 사회 제도. 요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도적 복지에서 설명하면서 윌렌스킬르보 이 자녀적 제도적 하면서 제도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왜 만들었죠?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제도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상부상조 하려고, 상부상조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죠.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하나 만들고자 싶었던 거죠. 알았죠?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자, 거기 우리 교재로 보면 길버트 하스펙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복지의 기능을 나눈 사람은 길버트 하스펙트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존슨과,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능. 우리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 워렌이라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학자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렌이 나왔어요. 지역사회 기능으로 물어봤지만 이제 사회복지 기능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나왔는데, 이 길버트 하스펙트는요, 이 존슨과 워렌이 분류한
이 기능을 5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 결국 사회복지의 기능, 여기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기능을 결국 존슨과 워렌이 분류한 것을 인용해서 지금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워렌이 나와서 여기 기능이고 여기 길버트와 스펙트인데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워렌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제도, 주요 사회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회제도가 바로 경제제도, 가족제도, 정치, 종교, 사회복지제도. 그게 이렇게 5가지 제도로 나눕니다. 근데 경제제도가 하는 주기능은 생산분배 소비기능이고, 가족제도가 하는 주기능은 사회화 기능이고, 정치제도가 하는 주기능은 사회통제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제도가 하는 주기능이 바로 사회통합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가 하는 주기능은 상부, 상조 기능이고요. 그래서 33쪽에 표로 그냥 요약을 해놨는데, 특히 조심하실 건 거기서 정치제도가 하는 주요 1차적 기능이 바로 사회통제기능이잖아요. 그죠? 사회통제기능이에요. 그런데 사회통제기능은 뭐냐? 바로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사회통제기능입니다. 알았죠? 그 내용까지 알아야 돼. 내용까지. 그리고 뭐 사회통합은 서로 결속력을 갖게 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 통합 기능은.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는 상부상조는 서로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간에는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결국 이제 사회복지는 상부상조 기능인데, 근데 그죠?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이제 상부상조입니다. 상호부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결국 지역사회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 서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상조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을 가정과 사회에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사회화 기능이 맞아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웃과 상호작용으로 유대감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한다 라고 했지만, 이게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에 순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통제 기능으로 가줘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주민 생산 소비하는 것은 생산 분배 소비 기능과 관련되어 있죠. 경제제도가는.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사회복지 개념 정의인데요.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이 학자 이름 알아야 돼. 율렌스 킬르보. 또 간혹 이런 얘기들 해요. 뭐 학자 이름이 뭐 이렇게 많냐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자 이름 꼭 알아야 할 학자의 이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자 이름. 예. 제가 꼭 알아야 하는 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율렌스 킬르보는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율렌스 킬르보를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고, 여기 학자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조심해야 돼. 자, 사회복지 개념 정의를 위한 5가지. 율렌스 킬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 조직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공식적 조직입니다. 그러면 공식적 조직이면 공공조직을 생각하기 쉬운데, 공공조직이 공식조직이 아닙니다. 공식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 개인이 우리 지하철 가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바구니 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 그건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사회복지 활동이기 위해서는 공식 조직, 조직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제공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사회로부터 후원받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자, 이윤 추구를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입니다. 거기 기능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 관점이에요. 말 그대로 통합적 관점. 자, 그리고 인간의 소비욕구, 생산욕구가 아니라 소비욕구입니다. 이거 지금 잘 나와요. 소비욕구를 자꾸 생산욕구로 바꿉니다. 인간의 생산적 욕구보다는 소비적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율렌스키 르보가 말한 거예요. 율렌스키 르보.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통사 고소 해놨는데, 이윤, 통, 사.
여기가 이제 소인데 여기 이제 공식적 조직을 제가 고로 했습니다. 여기 고소, 예, 소비적 욕구 이렇게. 자, 암기법은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개념 변화 보겠습니다. 이 개념 변화에서 자, 그러면 생산적 욕구는 그러면 사회복지 활동이 아니냐?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윌렌스키 르보가 말했다고요. 알았죠? 윌렌스키 르보가 소비적 욕구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것만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생산은 안 돼요? 아니 윌렌스키 르보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니까? 안 했는데 자꾸 생산의 욕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 윌렌스키 르보가 말했으니까. 알았죠? 윌렌스키 르보는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은 우리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생산적 욕구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윌렌스키 르보가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질문을 왜 여기 생산이 왜 안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너무 폭폭해요 막 그러면. 아니 윌렌스키 르보가 소비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럼 뭐 내가 어떻게 얘기해? 이해되죠? 자,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윌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현대산업 사회의 사회복지 활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 영리추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사회적 소득 재분배 4번이 아니죠. 아니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기능 아니냐? 사회복지 기능 맞아요. 근데 윌렌스키 르보가 말 안 했다니까? 아셨죠? 자, 이것도 왜 이게 소득 재분 기능이 왜 안 되냐? 또 이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아, 너무 폭폭해요. 막 그러면. 아니 윌렌스키 르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걸 집어넣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이제 개념 변화 이제 이건 이제 로마니신이 한 겁니다. 로마니신은 이건 뭐냐면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이제 그 사회복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녀적에서 제도적으로, 자선에서 시민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거기서 말하는 특수성이 바로 아주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다. 아주 예외적인 사람의 문제다. 예외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보편성은 보편주의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거기 최저에서 적정 수준으로, 최적으로, 개인 치료,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데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이게 어디로부터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냐면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COS예요. COS가 뭐냐면 자선조직협회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 사회개혁. 이것은 인보관 운동이에요. SHM. 나중에 실천의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COS 다음에 인보관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인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온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자발적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간에서 공공, 그 다음에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구형으로 이렇게 왔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갈 건 아까 사회개혁 받고 여기 자녀적에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특수성에서 보편성, 그죠? 예, 다 나왔고요. 자 그러면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과 범위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 그 다음에 최저에서 최적으로, 보편성에서 틀렸죠. 3번. 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유사 개념인데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회복지 유사 개념에서 먼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을 했어요. 누가? 프리들랜드와 앱트. 이름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알았죠?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서 나온 학자 이름 누구 나왔냐면 맨 처음 윌렌스키 르보 나왔죠. 그죠? 자녀적 제도적 복지 나눈. 거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즐리 리버머 개발적 관점 거기도 좀 알고 계세요. 미즐리 리버머는 근데 모르고 싶으면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고 싶으면 좀 거기까지는 좀 알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윌렌스키 르보가 다시 한번 사회복지 개념을 뭐 5가지로 아까 한계 기준 정했고 그 다음에 프리들랜드 앱트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사회복지 아까 개념 변화 얘기한 거 로마니신이죠. 로마니신도 좀 알고 계세요. 아니 알아야 할 사람 이름 많구만 뭐 없다고 그러냐 또 이제 이렇게 또 예,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없어요 별로. 예.
앞으로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돼. 프리들랜드와 애프트. 자, 프리들랜드 애프트가 나오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한 학자예요. 알았죠? 이 개념을 우리 사회복지 전공하면 이제 뭐 원서 강도할 때 이 프리들랜드 애프트가 저술한 사회복지 개론서 원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걸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든 이제 학부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이제 구분을 할 때 자, 그거 봐보세요. 사회복지는요. 사회사업보다 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면서 36페이지로 와보세요. 그 표가 중요합니다. 그 표를 정리하면 되는데 자, 사회복지는 제도적 측면, 사회사업은 실천 쪽이에요. 이쪽 전문활동. 알았죠? 자, 그러면서 이상적, 이념적, 여기는 실천적, 여기는 제도, 여기는 기술, 전문 사회사업의 기술적 체계. 방빈, 구빈. 그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 환경, 인간. 제도정책, 지식기술. 거기 지식기술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 사회사업은 이제 실천인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가 뭐냐면 가치 기반의 지식 기반의 기술이에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 지식기술 나와 있고 거시, 미시, 고정, 역동. 실천이 고정적이고 여기 역동적이다. 실천이 고정적이라는 말은 제도나 정책은요. 우리 법 제도 생각해 보세요. 딱 규정화되어 있어요. 정책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대로 하는. 자, 근데 실천은 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일반적, 보편적, 개별적, 선별. 일반 대상, 개인 대상. 거기 제가 굵게 표시한 것 위주로 보면 됩니다. 거기는 대상적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아래 특성 보세요. 특성. 예방, 사전, 적극, 생산까지는 알아야 돼요. 치료, 사후, 소극, 소비. 보니까 생산이 나왔죠? 사회복지에서는? 아니, 아까 율렌스키 르보는 소비적 욕구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생산 틀린 거 아니냐? 율렌스키 르보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율렌스키 르보는 그러니까 그 한계 기준을 좀 좁게 정한 걸 볼 수 있어요. 알았죠? 좁게 정한 거예요. 좁게. 근데 이제 사회복지는 정책적 차원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생산적 기능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적 측면을. 자, 이게 그 사회사업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게 그 개인의 소비적 욕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이걸 구분할 때.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고정적이고 여기는 역동적이다. 제가 이거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했는데 요거 잘 정리하시고요. 자, 보면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그죠? 사회복지는 이상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한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사전 예방. 틀렸죠. 사회복지가 적극 생산 사전 예방이죠. 그죠? 예, 사회사업이 아니라. 자, 여기 고정, 역동, 거시, 보편, 미시, 개별. 자, 그러면 기타 사회복지 개념에서 사회보장은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사회보장은요,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예요. 민간은 빠져요. 사회보장은.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민간이 모두 들어가요. 아셨죠?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사회보장 보니까, 보호조치는 사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개별 사회 서비스를 통해 강구된다. 민간 부분이나 사적 자원봉사 기관, 단체가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회보장에서 제외된다. 자, 사회안전망은 그거 보니까 IMF가 보이죠? 세계은행,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민간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죠. 대량 실업 재전시. 우리나라도요, 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게 IMF 때 들어왔어요, 이게. 알았죠? 대량 실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민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따라서 사회안전망은 크게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는데, 공공 사회안전망을 1차, 2차, 3차로 나누면 1차가 사회보험이고 2차가 공공부조입니다. 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3차가 긴급구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얘와 얘를 구분해야 돼요. 결국은. 알았죠?
논점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얘한테 민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한테 민간 빼버리고 국가만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민간. 알았죠? 자,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이게 사용된 개념이었어요. 영국에서 먼저. 그래서 사회 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 교육, 뭐 주택, 뭐 등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영국에서 사회 서비스는, 소셜 서비스는. 자, 근데 이건 인적 자원에 대한 보존, 보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의 미국에서 휴먼 서비스예요. 인간 서비스. 그렇죠? 미국의 휴먼 서비스. 미국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서비스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영국은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얘와 동일한 개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 영국의 사회 서비스를 봤더니 그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적 자원, 휴먼, 사람에 대한 서비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인적 자원 나오면 사회 서비스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퍼스널 소셜 서비스라고 돼 있죠. 퍼스널이라고 하는 뜻은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뭐요? 대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얘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들 중에서도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뭐 상담,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 알았죠? 그래서 대인적 서비스라고도 하고, 그냥 개별적 사회 서비스라고도 하고, 대인 서비스라고도 하고, 대인적 서비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는 아까 신자유주의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사실 보편주의적 성격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1의 사회 안전망에는 사회보험이 들어갔었는데 그건 보편주의 제도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알았죠? 맞긴 한데, 근데 그 똑같은 사회보험적인 측면이다 하더라도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자체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좀 지니고 있어요. 이 용어 자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근데 사회보험이 들어갔잖아요. 1차 사회 안전망에. 그래요. 그렇지만 자, 이 용어 자체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서, 우리가 자녀적 개념에 안전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안전망 기능을 한다. 그죠? 그걸 좀 보면 되는 보편주의 성격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다만 이제 사회 안전망에 사회보험이 1차 사회 안전망, 이게 2차 사회 안전망이었죠. 이게 조금 이게 과거 문제인데 참 수준 있는 문제예요. 과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건 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빼도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기초문제 분석 강의에서 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주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의 여타 분과학문들의 차이점. 이것도 시험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번 시간 지금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학은요, 다른 사회과학과 이제 여타 분과, 사회과학의 여타 분과의 차이점은 틈새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 컴퓨터는 간접적 학문이라고 했는데, 자, 틈새 과학적.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가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가치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절충주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조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학문적 성격. 다학문적 성격이죠. 자, 네. 틈새 과학적, 그 다음에 가치성, 절충지적 태도.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자, 다학문적,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 사회문제 해결에 창출하고 사회현상을 적용하는 실천 지향적 학문이죠. 대상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 충돌이 있는 양극단의 가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절충합니다. 자, 이제 OX 문제인데요.
광해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사회복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회통합 효과는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다. 사회통합 효과는 높고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것은 광해의 사회복지죠. 틀렸고요. 제도의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를 병리적 관점, 병리적 관점은 자녀적 개념이죠. 틀렸고요. 자,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모두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실패는 제도적 개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선별주의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준다. 맞죠? 자, 사회 규모에 종속하게 하는 건 사회 통제 기능 맞습니다. 프리들랜드 앱트가 요거 5가지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뭐요? 룰렌스키 르보가 제시해서 틀린 것이죠. 자, 그다음에 로마니 씨는 요게 지금 자선 권리, 특수, 보편성, 최저에서 최적, 적정, 그다음에 개인 변화, 사회 개혁 맞죠? 그다음에 사회 사업은 제도는 사회 복지죠. 기술은 사회 사업이고 틀렸고요. 자, 사회보장은 인적 자원하면 사회 서비스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회보장은 민간단체 보호조치까지 포함되지는 않죠. 또. 그죠?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라고 했으니까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사회 서비스는 자, 여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맞죠. 그죠? 예. 이번 시간 굉장히 좀 길게 했는데, 첫 시간이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교재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여기 요약 보여드리면서 또 기출문제, 그 다음에 OX 문제까지 좀 보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2강 사회복지 구성 그리고 접근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또 끝날 때마다는 제가 파이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